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추진우입니다. 일이 없으니까 무급휴가 써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차도 아니고 월차도 아니고 강제로 무급휴가를 써야 한다니요. 심지어 월급을 반납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나쁜 사장님이네요. 코로나19 여파에 직장 갑질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이른바 정치개혁연합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이 정치개혁연합이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러브콜 있고요. 정의당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지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 내용 2부 정치의 속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 코너 기자들의 수다 처음 선보였는데요. 어제 이 코너 어떠셨습니까? 괜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비대위 기자실에 또 다른 기자가 찾아옵니다. 이 기자는 환자 모르게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나쁜 병원을 고발했는데요. 고발하기 위해서 직접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실탐사그룹 혈록의 이명선 기자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는 저의 자세는 자중자애, 그야말로 말과 행동,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스스로를 중히 여기시고 스스로를 아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라이브 들으면서요. 2시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완벽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집에서는 가족들과 대화를 좀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좀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 좀 우리들끼리는 집에서는 가족과는 좀 가깝게 지내야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무슨 말 하셨는지, 말 몇 마디 하셨는지,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알려주시면 라이브에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나누시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콩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10,000원어치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대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귀찮으시죠? 피곤하시죠?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왔습니다. 네, 일단 확진자 현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0시 기준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확진자는 모두 4,812명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인원보다 600명이 더 늘었는데요. 이 격리 해제는 3명 더 늘어서 총 34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총 29명이 됐습니다. 네. 현재 35,555명을 검사 중이고요. 85,484명은 검사 끝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 산하를 약간 꺾이는 분위기는 있네요. 800명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일단 최고 기록은 계속 넘지 않고 며칠째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 중에서 신천지 관련자가 2,698명이고요. 이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3,601명에 이릅니다. 서울 확진자 대부분은 은평 성모병원 그리고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온천교회 신천지 관련자들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충청남도도 최근 확진자가 좀 늘었는데 이 천안시 운동시설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연령대별로도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20대 환자가 1,417명으로 전체의 30%. 엄청 많네요. 네. 신천지 교인과 관련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 신천지 교인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아서 확진자도 그 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50대 환자가 952명으로 뒤를 이었고요. 40대 환자가 713명으로 또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증 환자 그리고 치명률은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네, 이 치명률이 0.6%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70대 이상에서는 4%, 그리고 80세 이상에서는 5.4%로 높아집니다. 이 고령 환자일수록 그리고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을수록 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각별한 됐습니다. 주의 요망합니다. 네.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이 정부의 마스크 공급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마스크는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게 국민들의 좀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기다리시는 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좀 기다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셨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는데요. 일단 식약처를 중심으로 이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또 확진자가 폭증하고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또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이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또 덧붙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루에 마스크 하나씩 쓰면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는 것은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고 또 경제활동 인구가 한 2,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1,00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쓰면은 이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국민들 탓을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생산 물량 확대를 지원하고 또 공평한 보급 방안 강구 이거는 이제 마스크 값을 너무 치솟지 않게 네. 관리하라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공급 상황에 대한 투명한 홍보 이렇게 3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급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이해하실 부분은 이제 이해한다라고 그런 좀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이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사재기하고 빼돌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빠요. 네. 이 정부에서 그런 사람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세청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그리고 2, 3차 유통업체 총 52곳이나 걸렸습니다. 네. 수사를 하고 있군요. 국세청에 네. 좀 고강도로 지금 나서 있는 상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겠다라고 국세청이 밝힌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이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에 비싼 값에 이 자료를 남기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또 보따리상이나 관광객을 통해서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마스크 주문이 폭주할 때 허위 일시 품절 통보와 함께 일반적으로 주문이 취소되는 일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참 이 기회를 틈타서 일종의 상속을 하려는 좀 그런 의도였는지 한 마스크 제조업체의 운영자가 이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을 하고 이 생산량의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당 300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여러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들을 통해서 얼마에 팔았습니까? 300원짜리를. 한 4,000원 정도에 팔았는데 12배에서 15배의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금을 또 투명하게 받지 않고 자녀와 배우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았다라고 하고요. 네, 자기들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국세청은 나섰는데 경찰이나 검찰은 이거 수사를 한다는 소리는 있었는데 네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또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마스크를 전혀 취급하지 않다가 예. 이 300만 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또 여기에 5배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런 분들 혼나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기자회견 내용은 간데 없고 시계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일이긴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사안이긴 한데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진짜네 가짜네 지금 이 논란으로 보도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네. 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보도 두 가지만 좀 꼽아보면요. 국민일보는 이 종로구 예지동의 시계 수리 전문점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시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본 모양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탐사보도할 내용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시계 수리하시는 이제 전문가분들은 그냥 사진만 보고 정확히 판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네. 누가 대통령 시계를 위조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고 네. 또 위조하는 건 사실 간단하지만 과거에 대통령 시계를 위조한 일로 어떤 사람이 처벌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시계 위조는 불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논쟁을 끝낼 만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하겠다면서 이 대통령 시계를 제작 납품한 로만손 시계를 찾아가서 또 이 시계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문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시계가 가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취재진들을 자꾸 가서 탐사보도를 시키고 있는데 네. 시계가 대통령 시계가 청와대에서 여러 번 만들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계층을 향해서도 만들어지고요. 특별한 경우에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시계 따로 만드는 시계 그 물량을 없앴어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시계는 한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체크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서울시는 이 신천지교 법인이 이 신천지가 법인입니다 현재 네.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다라면서 이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종교법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 또는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또 신천지교는 이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교인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다라면서 이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11월 이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 설립 당시 법인명이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였는데 이후에 이 새하늘 새 땅 증거 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표자는 신천지교회 총회장인 이만희 씨로 돼 있다고 하고요. 이에 서울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다음 주 청문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신천지가 어제 이만희 총회장도 그런데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이 문제를 코로나19 문제를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가리고 있어서 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각 지자체장들이 네. 계속 나서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네. 어딘지 잘 모르겠는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결국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질병관리본부 16시 기준 확진자 속보입니다. 4시 기준이죠. 그러니까 374명이 추가되어서 국내 확진자가 총 5,18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상반기에 방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네. 한한령도 좀 풀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소리가 쏙 들어갔었는데 네네. 일단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네요. 네, 맞습니다. 외교부가 올해 이 상반기 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 그리고 하반기에 리커창 총리의 방한 등 한중 간 고위급 교류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2020년 외교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지면서도 중국은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겠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네. 우리는 그 얘기를 닫아서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걱정했었거든요. 네. 그런 특히나 이제 일본을 시진핑 주석이 4월에 이제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것이 연기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안 오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 일단 정부는 우리와는 구체적인 방한 시기를 특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라는 기존의 협의 틀 속에서 변동이나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서 이 한중 관계의 복원을 넘어 한중 정상 간 양국 관계 협력 방향 설정 및 미래의 비전을 수립을 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이 한중 관계 말고도 여러 리포트가 있었는데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영토에 대한 단호한 대응 그리고 동시에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실질 협력 강화의 투트랙 접근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외국 정부가 최근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외교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오영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네. 1156님 왜 KBS 오니까 안 더듬고 잘하죠? 정상근 기자가 안 더듬고 잘하고 있고 전 내내 하고 있습니다. 3330님 요즘 많이 하는 말 조용히 해 뛰지 마 TV 꺼. 네, 집에 계신 분 같은데 네, 그 고충을 조금 이해합니다. 장호민님 전투 중입니다. 아이들도 많이 답답해하고 아이들을 놀이터에 내보낼 수도 없고 학원 보낼 수도 없고 네. 전국에서 전투 중인 주부님들 힘내십시오. 5859님 아파트 단지에 평일 낮인데도 아이들 데리고 나온 아빠들이 많이 보여요. 뭔가 훈훈해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아빠들도 같이 해주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같이 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법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장들한테 짐을 좀 지워야 됩니다. 주부한테 이 모든 짐을 떠밀면 병납니다. 네. K77200377님 우리 집은 혹시 몰라서 밥 각자 먹어요. 아이고 자체 격리 중. 대화할 때 좀 거리 두고 코로나 얘기하고 신천지 열불 내고 아이고 그래도 가족끼리 밥도 못 먹고 이거 걱정입니다. 좀 심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비상시국인 거죠.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조금 이른 퇴근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수원 부근과 더 가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다시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안성 부근 갓길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일찍에서 광명 사이로 교통량 늘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에서는 인천 일대의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소래터널에서 장수까지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동작대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원효대교부터 정체고요. 이후로도 한남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원효대교부터 동호대교 부근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아예 달라졌고요. 근무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직장입니다. 극히 일부 직장입니다. 무급휴가 써라. 월급 반납해라. 이거 완전 갑질인데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직장인들 해고하려는 그런 사장님들, 나쁜 사장님들 많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위기 상황만 오면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문제인데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겨낼지 현명한 말씀 드려보려고 저희가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무슨 일로 가장 바쁘신지요? 전혀 안 바쁩니다. 왜요? 일정이 한 3주 정도가 완전히 취소가 돼서요. 네. 개강도 2주 연기됐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공문이 오기를 첫 주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네. 이런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예정돼 있던 뭐 교직원 연수라든가 노동조합 수련회도 다 취소돼서요. 네. 완벽하게 공백이 생겼습니다. 네. 아니 그럼 교수님들 그렇게 시간 남으면 또 강의 준비도 하고 다른 준비하고 연구 준비한다고 하시면 되지. 그것도 그래서 그 출판사와 계약하고 못 쓴 책이 2권 있는데 이걸 써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19가 사회 곳곳에 생활 양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인 것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진짜 우리들의 영웅,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걱정입니다. 이 노동 환경이 그동안도 안 좋았는데 지금 경무에 시달릴 게 뻔하거든요. 네. 그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우리나라 병원 노동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냐 하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미국은 한 5명쯤 됩니다. 네. 우리는 16명이 넘어요. OECD 평균으로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병원 비중도 가장 낮고 꼴찌잖아요. 네. 10%가 안 되죠. 전체 병원. 병상 기준으로 10%가 안 되고요. 네. 병원 기준은 더 낮고요. 네. 꼴찌인데 꼴찌 두찌 일본보다 차이가 굉장히 큰 꼴찌인 거죠. 네. 그건 다른 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병원 장면에 의뢰 나이 많은 간호사들이 나옵니다. 예. 경력을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네. 한국 병원에 나이 많은 간호사들이 없어요. 수간호사님들 있잖아요. 그 할머니 간호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네. 왜냐하면 노인 체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이미 노인이 된 간호사는 많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간호사들은 30대 50견을 앓는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네. 그 공통적으로 간호사들이 호소하는 게 있는데 이러다가 이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내 실수가 환자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데 너무 두려워서 그만둘 생각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간호사를 모인 곳에 가서 사표 써본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원 다 들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만둘 생각을 했었다. 그런 얘기할 되게 목이 메이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병원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의료 서비스 질과 바로 직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입법 청원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다 되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때 뭐라고 하기 주장했냐 하면 이제 시민들에게 쉬지 못한 채 지친 몸으로 일하는 간호사가 당신의 담당 간호사길 바라냐. 그렇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병원 노동자 노동 조건이 이게 일반 시민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코로나19 이전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열악해졌겠네요. 지금은 더 심각하죠. 네. 병원에 있는 직장인들은 거의 뭐 한 달 이상 지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병원 내 숙소나 또는 뭐
그 장례식장 빈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 데가 많고요. 예. 또 사비로 진료원 앞에 숙소를 얻은 사람도 있고 가족을 감염시킬까 봐 걱정이 되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병원이나 그 국가에서는 이런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사비로 병원 앞에 숙박시설에 이렇게 그 지내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동안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진지의료원 같은 경우인데요. 예. 2013년도에 경상남도가 적자를 이유로 또 비합리적으로 강속노조다 이런 이유로 진지의료원을 폐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홍준표 예. 경남도지사 도지사였을 시절이었죠. 그때는 그게 수백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노동 문제였지만 지금 와서는 경남도 전역에서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하는 상황 속에서 진주역에 대형 거점 공공의료실이 없다 이런 심각한 공공의료 인프라 파괴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아, 그 뉴스에 보면은 간호사 입는 그 방호복이 있습니다. 네. 그걸 입고 봤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벗을 때가 더 상당히 힘든데 근무할 때 입었던 것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벗을 때 어느 곳에도 접촉되지 않는 상태로 이걸 벗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스크도 지금 마스크를 벗을 때 외부가 전혀 어디 닿지 않도록 벗어라 이런 지침 받고 있잖아요. 보통 그게 1시간 정도 입고 벗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상시에 훈련이 돼야 되는데 대개 병원들의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전체 간호사 중에 1명 정도가 훈련 받은 상황이라는 거죠. 보통 병원이 24시간 돌아가니까 네. 8시간이 3교대 근무를 합니다. 예.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네. 8시간이지만 인수인계 시간이 앞뒤 1시간 정도 붙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 보호자로 있어 보면요. 어떤 환자로 있어 보면 근무 시간이 10시간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은 더 늘어난 거죠. 10시간 정도 동안 병동 일하는 간호사들이 실제 1초도 쉬는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5일 정도 병원에 보호자로 있었는데요. 가족 중에 누가 수술을 받아서 예. 실제 한 10시간을 전혀 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글을 하나 썼는데 인간이 저렇게 일하는 게 가능하려면 신체 구조가 좀 지금과 달라져야 한다. 이런 글을 쓰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해진 거죠. 대구 경북에서 그 코로나19 사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특별히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참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물론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이고 네. 우리가 격려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올바로 정상적인 상황인 네, 거죠. 이건 존경과 격려로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전주시에서도 공무원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무에 시달리다가 과로사하셨어요. 네. 이 공무원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상인데 비상 상황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도 보면요. 가축들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항상 몇 명의 공무원이 쓰러졌다 이런 예.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공무원들, 군인들이 나서야 이게 조금이라도 대응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 경제는 정말 바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임금 노동자들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외부 활동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서민 경제 활동도 줄어드니까 매출도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그 고통 분담 차원에서 노동자들한테 고통을 좀 전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사장님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 직원이 30%가량 임금이 삭감된 기업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여행업 그리고 항공사에선 직접적으로 지금 물론 노동법적으로 보자면 네. 본인의 동의가 있지 않거나 전 직원 과반수 동의가 없으면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사회 분위기가 아마 직원들이 그걸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여서 네. 동의하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네. 노동자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도대체 이게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휴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병원이 그 기업이 예방천으로 휴업했을 경우 예. 이 경우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확진자가 발생해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는. 네. 그리고 산업재해도 또 이게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문제를 따져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자신이 그 기업의 첫 번째 확진자인 경우에는 되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산업재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외국의 이 질병이 확산된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감염됐다. 이게 확인되면 산업재해로 되죠. 그래야죠. 일 때문에 걸렸으면. 네. 근데 확진자가 이미 있었고 그 옆에서 일하다가 감염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직장인 개인적으로는 기업이 어려운 것도 물론 중요하고 자기가 양보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가는 피해가 얼마나 크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그것도 누군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가장 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서 상담을 하거나 상의할 곳, 너 임금 깎아야 된다. 너 정리해고됐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억울할 때 네. 누구한테 호소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노동부의 상담 창구를 이용해도 되고요. 예. 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조직들이 지역마다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갑질 119 이런 센터에도 문의하시면 되고요. 정당정에도 보면 또 이런 문제 해결해 주는 상담 창구가 있으니까 네.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같은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는 소식은 조금 예. 우리를 좀 따뜻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런 선한 영향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래 인간에게는 이런 호혜적 본능이 있다. 이런 연구 성과도 상당히 많거든요. 연구 성과를 떠나서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이 근데 많습니다. 사실 경제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어서 예. 경제적으로 가장 이기적 선택을 한다. 이 토대 위에서 주류 경제학이 300년 동안 학문 성과를 쌓은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걸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주류 경제학 300년 동안 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네. 저도 이런 걸 직접 실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예. 학교에서 방학 기간에 강좌를 마련하면서 수강료를 5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에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차등 납부하도록 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정 담당자 걱정하더라고요. 다 그럼 5만 원만 낸다. 실제로 어땠을까요? 10만 원 낸 사람이 많았습니다. 되게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10만 원씩 냈고요. 네. 해고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만 원 낸 사람도 몇 있었고 두 사람은 자기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서 7만 2,100원. 내가 한국 소득 100분의 6에 해당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서 실제 필요한 경비보다 훨씬 많이 거쳤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국난 극복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호혜적인 본능이 진화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됐다는 연구 성과도 상당히 많은데 네. 이게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본래 유익하지 않으니까 많이 확산되지 않는 거죠. 이런 그런데 우리 민족은 아무튼 위기 때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국난을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극복해야죠. 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마인드는 좀 뒤로 두고서라도 이렇게 착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운동은 굉장히 좀 칭찬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네. 그런데 이런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장려해야 되지만 이 착한 임대인 운동 하면 여기에 좀 보태서 어떻게 좀 위기 탈출을 위해서 뭘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선의 그리고 착함에만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그 중소업자들 아니면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조금 강구돼야 됩니까? 그걸 제가 정답을 여기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도 해주세요. 예.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가장 약한 쪽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네. 특별히 사망자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극빈계층 출신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개인의 선의에 의한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하는데 그런 정비들이 가장 약한 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취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 욕심을 내면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부유층 세금이 너무 적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네. 서민과 노동자도 세금을 좀 더 많이 낼 테니까 부유층은 훨씬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좀 확대시키자. 예. 이런 걸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코로나19로 노동 환경이 근본적인 변화가 올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초를 마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쪽으로 변화할까요? 재택근무가 좀 많아졌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되게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근무 시간이 짧아지거나 자유롭게 근무하거나 보이지 않는 거 일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냥 논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네. 그 미국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학자들 그 논문을 보면은요. 강제적으로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들의 업무 효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수익도 창출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이번에 단초로 시작이 되지만 그런 걸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52시간 근무제도 이 그 제도도 사실은 기업가 경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 52시간 제도도 좀 바뀔까요? 그 52시간 제도는 사실 이걸 풀자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지금 52시간 제도를 2월 중순 기준으로 한 50여 건 그 정부가 풀어줬어요. 기업체들을. 특히 네. 마스크 생산업체, 손소독제 생산업체에 한해서. 네. 위기니까 뭐 한시적으로 네. 풀어준다고 했죠. 실제로는 업무량이 폭증하면요. 기존 노동자에게 초과 노동을 시키는 것보다는 임시직이라도 채용하는 게 사회 전체 유익한 해결 방식입니다. 네. 근데 기업은 그렇게 하면 좀 번거롭긴 해요. 새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인사 노무상의 업무도 많아지지만 나라 전체가 어려우니까 기업이 그런 부담을 마땅히 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향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또 노동의 가치가, 노동자의 권리가 또 이렇게 저하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이 듭니다. 노동자,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가 돼야 사회 구성원 전체의 건강도 잘 지켜진다. 예. 이게 대원칙이죠. 네. 지금까지 속 인터뷰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정하게 공평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자칭 5당 명예대변인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분구나 합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하한선은 2019년 1월 인원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한 10분 전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짧게 지금 획정안이 결정됐습니까? 아직도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하한선과 상한선이 나와야만 그 분구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히 인구 기준 정도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아직 이런 선거구도 못 정해놨으면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그대로 따라질 경우에는 3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전망인데요. 아직 불투명합니다. 사실 이제 원래 같으면 법정 시한은 선거 13개월 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 15일에 끝났어야 되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합의를 못하는 곳이에요. 합의가 안 되는 곳인데 네. 만날 때마다 좀 합의 좀 하라, 빨리 좀 정하라 이런 얘기는 좀 하십시오. 네, 사실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 선거구 획정안이 따르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살펴보면 17대 총선에는 선거 37일을 앞두고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3월 5일 되면 41일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회는 합의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각 당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월 총선거 빅매치가 속속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각 정당들이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전략 공천을 발표하면서 지금 매치가 이제 정확하게 된 곳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리턴 매치가 쏟아진다가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번에 붙었는데 빅매치였는데 이번에 다시 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서울 노원병인데요. 김성환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 형세가 됐습니다. 이건 빅매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빅매치로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동안 이준석 최고가 2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직전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강현재 후보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 보수가 분열한 선거였습니다. 아, 이제 벌써 2번이나 떨어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2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단일 후보로 나서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더 표차가 줄어들 것이다. 또는 이준석 최고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는요? 네, 서울 도봉을에서는 역시나 리턴 매치인데요. 현재 민주당의 도봉을 지역위원장인 오기영 변호사와 현역 미래통합당의 김성동 의원이 다시 한번 맞붙게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지역구입니다. 예. 도봉을이면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현역은 통합당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7대는 유인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가 18대 때는 김성동 보수계열이었죠. 당선됐고 19대 다시 유인태 의원, 20대 다시 김선동 의원.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구 또 흥미로운 곳이 있습니까? 네, MBC 전 아나운서인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공천을 받으면서 송파을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인 최재성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송파을은 그 전에 네. 김을동 예. 이 김을동 전 의원 지역구였는데 송파을이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네,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요. 지난번에 당선됐었던 배경에는 박종진 바른미래당 후보가 15.26%를 가져가면서 보수가 역시 분열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 나옵니까? 이번에는 얘기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시면 그게 네. 다 좀 그 정치의 전조거든요. 그래서 네. 텔레비전에 부지런하게 돌아다니시는데 이번에는 아직 못 받으셨군요. 예,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네. 공천을 받지 못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건 뭐 정당 역사상 없었던 일인데 이런 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슬슬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관위원장인 공병호 위원장이라든지 다른 현역 의원들이 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이 낙천 의원들을 분리수거하는 것이냐? 라고 공개적인 반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부는 그래도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생긴 거는 처음이지만 네. 지난번에 한나라당의 의원, 네. 한나라당이 개편이 되면서 공천에 실패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전략 공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르게 배려한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전에도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우리도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힘을 합쳐서 자유공화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알겠는데 자유통일당은 무슨 당이었죠? 자유통일당 역시 흔히 말하는 태극기 집회를 함께 했었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공화당을 출범했습니까? 네, 자유공화당이 출범이 됐고요. 상임 고문으로는 무소속의 서청원 의원, 국회 현재 최다 8선 의원님이 네, 참여하기로 친박의 했습니다. 좌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쪽으로 가셨구나.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 미래한국당에 대항하기 위해 진보 진영에서도 가칭 정치개혁연합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꼼수에는 꼼수로, 아니다 꼼수에는 국민의 한수로 라고 주장하는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의 말을 통해 진보 진영 선거연합정당 출범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을 지지하는 표가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고 네.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표는 가치를 덜 인정받는 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가령 뭐 미래한국당이 한 40% 정도 지지를 받아도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서 준연동형 30석이 도입됐는데 네. 그 30석 중에 21석 한 70%를 가져가게 되는 40% 지지율로도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 정당들이 선거 시기에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명분도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대응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는 좀 낯설지만 뭐 일종의 새로운 시도로서 좀 선거연합 정당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연합은 정당 정치가 발전한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 같은 위장 정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꼼수에 대해서 정당 정치가 발전한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선거연합이라는 국민의 한수를 두자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16일까지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 룰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연합정당이니까 사전에 협의나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번 주를 넘기면 좀 일정이 너무 촉박해진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민주당이 빨리 결단을 해야지 또 다른 정당들의 의사결정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난하고 비례민주당 절대 없다고 하던 민주당인데 이제 와서 명분도 없고 시기도 늦었다. 이번에는 민생당 박지원 의원의 의견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과의 인터뷰입니다. 글쎄요, 뭐 미래진보연합당이 태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당이 어떻게 참여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사실 미래한국당이 창당할 때 미래민주당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4+1에서 도입해가지고 죽서서 뭐 주는 꼴 아니냐. 그리고 정당이란 것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있고 선거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리 진보 세력이 과반수 이상 3분의 2를 차지해야만이 모든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 오히려 미래한국당을 비난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창당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명분도 없고 시기도 늦었다. 국민들에게 무슨 나처럼 이제 뭐 40여일밖에 선거가 안 남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논의되는 것은 정의당과의 관계가 논의되는데 심상정 대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진행될지 또 우리 민생당이 포함되는지 포함하려고 하는지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아직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것만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1963년 제6대 총선 때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도입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지역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것으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국구, 2번 내 친구.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내 친구는 아닙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폴 아웃 보이의 비렛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저는 6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Jump in up on your bed and do what you can. Don't wanna see no blood, don't be no man from there.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3살 주희의 유일한 가족은 할머니입니다. 주희가